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 미국 연준이 금리를 0.5% 또 올렸습니다.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했으니까 최대 1%가 된 거죠. 앞으로 최소 2번은 0.5%의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남은 5번의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인상은 누구나 예측을 했죠.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공언했고요. 이번에 최대 0.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시장의 구두 개입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의지는 확실해요. 실제로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 다르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1970년대에 중동 국가가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 생산 단가가 다 올라가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달리는 현상이 있고요. 이때는 금방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경기는 불황인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건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죠. 문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후자에 가깝다는 건데요.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여러분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의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은 3월 물가가 8.5%가 올랐어요. 5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연준은 작년만 해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안이하게 봤고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봤어요. 코로나만 해결되면 노동자들이 다 복귀할 수 있고 공급도 해결될 거라고 본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본 거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가 종식되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커졌어요. 코로나가 종식됐는데도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뒤늦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은 당장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국채, 회사채까지 모두 매입을 하고 금리는 제로로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풀 수 있는 만큼 다 푼 거예요. 제발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한 거죠.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치만 그때만 해도 물가는 안정적이었고 일단은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지상과제였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돈을 말 그대로 그냥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돌아갔어요. 돈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할 곳도 없는데 소비를 하라고 준 돈으로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외식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돈을 쓸 때가 마땅치 않은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린 돈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엄청난 주식, 부동산의 폭등을 일으켰어요. 그런 와중에도 코로나로 많은 생산 쪽 일자리는 전멸하다시피 했죠. 경기는 죽어있는데 주가는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 시중에 풀린 돈은 자산 시장으로 가고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질 않으면서 공급망도 줄어들었고요. 무너진 공급망은 수요 감소로 서로 균형을 맞춥니다. 정부는 여기서 신호를 잘못 읽게 돼요.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소비는 안 늘어나고 물가도 별로 안 오르네? 그러면 돈을 좀 더 풀어도 되겠다 라면서 돈을 더 풀었습니다. 그게 작년 1년이에요. 그렇게 돈을 무한정 풀고 코로나도 서서히 안정을 찾으면서 그제서야 소비가 늘어났고 물가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 미국 정부는 그래, 소비도 이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목표 달성했고 이제 코로나도 종식 단계니까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면 자연스럽게 공급망도 돌아오고 물가도 다시 잡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켰던 거죠. 이때만 해도 연준은 내년부터 금리를 서서히 올리면 공급도 늘어나고 물가도 안정되고 이 코로나 전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위대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가 늘어난 속도에 비해서 공급망은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오지 않는 이유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우려돼서 일하러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코로나 초기에는 맞는 말인데 코로나가 종식돼도 일하러 나오지 않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공짜로 뿌린 돈의 맛을 봐버린 거죠. 내 재산이 순식간에 50%가 늘어나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그러면서 근로소득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에게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일을 해서 굳이 돈을 벌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하러 나오진 않는 거예요. 자본소득만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죠. 자본소득도 결국 누군가가 일해서 버는 돈을 나눠 가지는 건데 저마다 일을 안 하고 자본소득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자본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각자의 몫이 줄고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정부가 푼 돈이 죄다 자본소득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은 뒤늦게 봉쇄에 들어가면서 생산 라인이 다 멈춥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죠.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원유 공급이 더 줄어들었고 원유값은 더 올랐습니다. 이건 그대로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와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제서야 연준이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스탠스가 급변합니다. 올 1월까지만 해도 0.25%씩 4-5번만 금리를 올리면 2% 정도로 가서 충분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0.5%씩 6번을 올려서 3.5%까지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말입니다. 심지어 도이체방크는 금리를 5%까지 올려야 된다고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3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까지 올랐어요. 그럼 금리도 이 정도까지 올려야 정상입니다. 원래 금리라는 게 물가 상승률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물가 상승률이 8.5%라는 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가치가 8.5% 하락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8.5%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8.5%인데 미국 국채 금리도 겨우 3%가 됐어요. 물론 국채 금리는 10년짜리고 물가 상승률이 8.5%라는 게 10년 내내 계속되지 않는다면 지금 일시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지만 이런 상황은 무조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익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물가는 점점 낮아져야 되고 금리는 점점 올라서 그 적절한 균형점에서 타협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기에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연준의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생각은 금리를 0.5%씩 4번 정도 올리면 기준금리가 3.5% 정도가 될 테니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도 4% 정도까지 내려서 균형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금리를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공급망이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전쟁도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따라가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물가를 내리고 금리를 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금리만 올려서 맞추는 거죠.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가겠다는 거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빨리 갚을 수밖에 없고 자산에 투자된 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자 된 걸로 착각을 해서 놀던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하러 나오겠죠. 그렇게 번 돈은 고금리로 은행에 예치하게 유도하면서 정부는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망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살려도 그때는 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게 지금 연준의 생각일 겁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이라는 수단은 연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은 급격하게 일어날 겁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긴 하지만 그냥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물가 상승을 막지 못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최악의 상황만 모면하겠다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이제 주가 상승은 관심 밖이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가 상승에 관심이 있겠지. 이제 미국 정부나 연준의 생각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는 것,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겠다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은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번 2년이었죠. 근로소득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본소득이 부각되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자본소득으로만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정부는 지나치게 늘어난 자본소득자들을 주가를 적당히 떨어뜨리는 방식을 통해서 털어낼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탈락할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모두 자본소득의 대열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투자를 하지 말고 현금 들고 관망하라는 분도 계신데 이미 현재의 주가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더 내릴지 오를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같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도 위기는 언젠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전고점 이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중에 푼 돈을 정부가 걷어들인다고 해도 결국 그 돈은 언젠가 다시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만든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히 시장을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는 더욱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예측은 더더욱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단기 차익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드리듯이 이럴 때일수록 S&P 500 ETF 혹은 나스닥 100 ETF를 통해서 우량하고 안전한 기업을 꾸준히 모아간다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그 수혜를 입을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 이유를 이해했어요. 아는 만큼 투자에 대한 안전한 믿음이 생겼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